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경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즘 경제 얘기하면은 이 경제 자체가 어렵고요. 또 경제를 이해하는 게 다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 몇 세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문맹도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건 문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제 문맹도가 얼마나 되느냐? OECD 국가 중에서 저 밑에 있어요. 28위 이런 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경제를 듣고 졸업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단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가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경제신문 전도사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려면 언제가 선진화 되느냐? 조중동보다도 경제신문이 많이 팔릴 때 대한민국이 선진화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거 아닙니다. 경제신문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순서가 조중동 이렇게 나가면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선진국이 못 되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제가 오늘 전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큰 흐름, 그리고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계 경제의 큰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 패권 싸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큰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옛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냉전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연도가 있는데 1985년이 우리로 올 때는 중요한 해였어요. 왜냐? WTO 세계 무역 체제가 생기고 우리가 또 그 즈음에 OECD에 가입하고 이렇게 됐는데, 세계 무역 체제라는 것은 A나 B나 국가 간에 관세나 무역 장벽 없이 수출입 자유롭게 하자. 너희가 남이냐? 한국에 투자하든 중국에 투자하든 미국에 투자하든, 이게 자유무역 체제였어요. 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중국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비됐어요. WTO 체제에는 대법원처럼 최고의 심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정족수가 미달해요. 왜냐? 미국 측이 임명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WTO에 제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갈등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미중 간의 갈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흔히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데, 세계 강대국이 하나 부상하면은 그 기존의 강대국과 그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게 이제 정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대국이었는데 중국이 올라오니까 결국 이제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세계 경제 메가 트렌드를 바꾸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조그마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러시아에 견뎌낼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때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외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 빠르면 올해 4, 5월 중에 적당한 선에서 휴전이 될 거다. 이 휴전하기 직전에 크게 더 싸움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는 소련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소련이 개입한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갔다.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될 거다.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세계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예측들 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기게 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일을 벌리니까. 그럼 어찌됐든 지금 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일단은 공급망의 차단이 됐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밀의 거의 이 9%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넓은 평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전쟁 판국에 밀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미국 서방 측의 제재가 많아졌죠. 제일 큰 제재 중에 하나는 스위프트라는 겁니다. SWIFT, 스위프트. 이거는 여러분이 국내에서 송금을 하잖아요. 내 아는 A은행이 계좌를 갖고 있는데 B은행에 송금을 해요.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금융결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체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전 세계 국가 간의 송금의 99%는 스위프트라는 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당장 그거를 막았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거래 관계가 많이 끊겼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뭐 원유나 가스 이거 제대로 수입 못해요. 공급망이 크게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게 뭐 인플레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행히 이번 겨울에 유럽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우리 박완서 소설 중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얘기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럽이 굉장히 따뜻해서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서방 세계로 볼 때는 굉장히 천우신조였죠. 유럽 경제가 별로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가스관을 그렇게 막았어도.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한 위기에서는 벗어났는데 어찌됐든 아직은 전쟁이 계속돼요.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의 명작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그 재밌는 동화 같은 일화인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뭐 지주 밑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평생의 꿈이 큰 땅을 갖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광고에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해요. 그쪽 지역에 어느 지주가 광고를 했는데 이리 오면 우리 말이지 땅을 가져갈 사람을 모집한다. 얼마든지 많은 땅을 아주 값싸게 준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옴이라는 사람이 거길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주가 그러는 거예요. 약속대로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져가라. 어디까지냐? 오늘 아침에 해가 뜰 때
네가 출발해서 해지는 시간까지 돌아올 수 있는 반경은 모두 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골프 치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파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걸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그때쯤은 되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갔어요. 그 거의 뭐 4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4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뭐 족자사자 열심히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오자마자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내게 필요한 땅은 돌아갈 자리 7평밖에 없는데 평생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영토 욕심이 그렇게 과거부터 많은가 봐요. 그리고 러시아 분들 얘기 들으면은 우크라이나 쪽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쟁과 미중 간의 갈등,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에 들이오고 있는 가장 큰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근데 미중 갈등은 이 그레엄 앨리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래전에 예측을 했고요. 이 옛날에 뭐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에 나오는 그때가 인류 역사상 그 지중해 연안에서 전쟁이 제일 많았던 때인데 그때 전쟁사를 분석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미국과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 체제하고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거의 대결이죠. 그리고 요즘 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트럼프 때 강하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은 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모든 공급망을,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재까지 미국 땅에 생산하라. 중국이 절대 그러냐 의존하지 마.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이건 호주, 영국 이런 미국과 체제, 쿼드 체제,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이게 다 예전에 우리가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던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뭐 동서냉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끼어서 너무나 힘들죠. 지금 북한은 사실은 미중 갈등 때문에 가장 많이 힘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전문가 와서 세미나 하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해 준답니다. 미국과 앞서서 제일 많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말이 3F가 북한에게는 지금 보장이 돼 있다. F가 뭐냐? Food, Fuel, 기름, Fertilizer, 비료.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이 날만 날준다는 거죠. 자, 또 우리는 그동안에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특히 경제 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처럼 돼 있고 또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경제 활동이 봉쇄되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무역 적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장 큰 원인이 중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해서 서방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건 못 봐주겠다고
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유를 지키는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경제적으로. 그 비용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입니다. 천연가스, 식량, 금속, 그리고 러시아 경제를 봉쇄하니까 어떤 경제를 봉쇄하면은 그 경제도 타격을 받지만은 사실은 다른 나라도 타격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냉전 체제가 부상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최근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요, 이 40년 만에,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오일 샤크.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 자료를 보십시오. 그 연한 파랑색이 선진국이고 진한 게 개도국이에요. 보십시오. 이 인플레이션 보여요. 여기 2022년 말로도 확 뛰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 전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올해 2022년, 2023년 보세요.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뭐 8% 인플레?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죠. 40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만 있으면은 이게 또 경제학자들의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용어가 있죠. 익숙하실 거예요.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해서. 그런데 원인이 이제 서너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부터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일단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국가 간의 유통, 공급 이런 게 막혔습니다. 많이 막혔어요. 요즘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요즘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비행기요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비싼 원인이 항공사 책임도 있겠지만은 우선 비행기가 많이 뜨질 못해요. 뜨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항의 서비스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뭐 유럽, 미국 다 공항에 가면은 뭐 짐 날라주고 뭐 하고 이런 도와주는 인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개는 제3세계에서 와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아주 자유롭게 되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항공편을 늘리고 싶어도 그쪽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들 중간재를 세계에 공급했습니까? 그게 다 막혔죠.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코비드는 첫 번째 공급망을 완전히 경색시켰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너무 경제가 침체하니까 세계 각국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항상 정직합니다. 돈을 많이 풀으면은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습니다. 돈처럼 정직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코로나 때문에 풀고 2,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인플레 여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 두 가지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뭐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자, 이게 그 이번 달 1월 달에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2021년에는 전 세계가 한 6%쯤 성장했어요. 호황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는 3.4, 올해는 2.9 제일 낮죠. 내년에 가봐야 3.1인데 이렇게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세계 경제 평균이지 선진국에 가면은 이게 5%였다가 올해는 1.2%, 1.4%.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로 볼 때는 바로 수출이 그렇게 좋아질 형편이 아닌 거죠. 개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이제 수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럼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벌써 2, 3년 전부터 많이 풀렸는데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를 높였습니다. 뭐 여러분 언론에서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많이 올렸잖아요. 우리도 그냥 갑자기 올랐잖아요. 뭐 6,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를 올리면은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뭐 스위스 크레딧 이런 것들이 막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내일 좀 올려놓을 건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야, 고금리가 되면은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예대 마진도 커지고 그렇잖아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고금리는 항상 은행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은행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고금리 하에서도 어떻게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이 미국의 14번째 큰 은행이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십시오.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여러분 채권에 투자하시면은 제일 바보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를 우리 경제학과 학생들도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채권값이 떨어지냐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금리 때 1년에 2%를 주는 정부 채권을 샀다고 가정해 봐요. 그 당시에는 2%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요즘 나오는 거는 막 4%예요. 5%예요. 한전이 급하니까 막 6%로 발행해요. 그럼 지금 채권을 사면은 2%를 받는 게 아니라 5%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 채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물단지죠. 얼른 팔아버리고 5%를 받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경제는 여러분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발행된 2%의 채권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거꾸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는데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은 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때 채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100%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뭐 3년짜리, 10년짜리 국채를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 발행된 국채는
대개 3% 내지 4, 5% 이자를 줘요. 그리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지금 금리가 높고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가정하면은 그거는 경제학이 진리예요. 그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는 원리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파산하느냐.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받으면요, 예금은 은행으로 볼 때는 부채입니다.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 예금을 많이 갖고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기업에게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언제 돈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채권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리스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채권을 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뭐예요? 어디 채권이에요? 미국의 국채죠.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이 너무 한 부분에 집중돼 있었어요. 주로 누구냐? IT, 벤처, 기술 기업들이었어요. 거기 예금이 한 7, 80% 되는 거예요. 고금리 때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쪽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예금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미국의 국채 자산을 팔아서 예금 인출에 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지난 한 6, 7개월 사이에 1.75였다가 막 4.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사이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채권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20년짜리 미국 국채는요, 고점에 비해서 무려 50%가 추락을 했어요. 반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1억 불짜리 채권 갖고 있는 걸 시장에 갖다 내다 팔으니까 5천만 불 되는 거예요. 손실이 커지죠. 그리고 SNS가 또 한몫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 뭐 투명하니까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 금방 알려지죠. 이 은행이 지금 돈이 급하니까 미국 국채를 3, 40% 손해보고 팔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내 돈 못 찾겠네? 트위터, SNS로 쫙 돌아버렸어요. 이틀 사이에 40조 원을 인출한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인출하잖아요. 전 세계 어느 은행이 돈을 40조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파산한 거예요.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다이나믹스고 또 요즘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은행이 어떻게 자산 운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파월이 엊그제 하원 청문회에 가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전하냐, 그러니까 그 말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가장 실패하기 쉬운 교과서적인 모델이라. 너무 한 군데 집중돼 있고 자산도 한 군데 집중돼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갔는데 미리 그 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배울 게 미국의 시스템이 대단해요. 미국도 예금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자의 90%가 그 한도를 넘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사태가 터졌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믿고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예금은 100% 보상한다. 딱 그렇게 발표했어요. 한국 같으면 세상에 어려웠을 거예요. 한 달은 끌었을 거예요. 뭐 어느 한도 이상 보상하면 된다 안 된다. 어찌됐든
이 고금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예금을 보장했다고 그래서 그 은행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손실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생각은 예금자는 은행 시스템을 믿고 예금을 한 거고, 그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다. 그 사람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 그 은행이 주식을 산 사람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연금도 1,500원인가 샀어요.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건 막 얽혀 있으니까 이 파장이 많이 가죠. 자, 이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스템의 미국 경제의 정말 불가사의는 금리를 원래 이렇게 인상하면은 경기가 침체합니다. 금리 인상의 목적이 경기를 좀 침체시키자는 거예요. 시키자는 겁니다. 과열된 경기를 침체시켜서 좀 사람들 돈 쓰는 것도 좀 억제하고 물가를 낮추자는 건데,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그렇게 올렸어도 식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시장, 이게 뭐냐면요, 일자리는 1.7개가 있는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외국에서 노동력 유입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올라가죠. 그 인플레가 계속해서 일어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 사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파월은 아직도 기회만 되면 올리겠다는 생각들이고, 투자자들은 미국이 이제 더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느냐, 이게 이제 금리의 정점이다. 그래서 채권에 엄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요즘 ESG 한다, 친환경 정책을 한다, CO2 탄산가스를 줄인다, 이런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전기차 배터리 한 대 만드는데요, 맨 위쪽으로 보면 이 전기차입니다. EV 한 대 만드는데 금속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리튬이 8kg, 니켈이 35, 망간 20, 코발트 20. 이게 완전히 광물 덩어리예요. 근데 요즘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자리에 오시면 놀라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발트 같은 건요, 저 위에서 저기 세 번째 리튬, 그래파이트, 코발트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콩고에 70%가 매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콩고는 지금 완전히 불난집에 뭐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한 파란색 보세요. 이 친환경 자동차에 쓰이는 광물들이 대부분 소수 국가에 편중돼 있습니다. 공급은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주로 뭐 여기 보십시오. 중국, 호주, 콩고, 남아프리카, 중국이 많죠. 칠레, 이걸 흔히 희토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금속 인플레이션, 메탈 인플레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SG 하는 거 다 좋고요, 탄산가스 줄이는 거 다 좋고, 친환경 다 좋은데 이거 역시 엄청나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경제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경제는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만은 당분간 성장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저성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은행에서도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질 거다,
올해 하반기에 가면 좀 좋아질 거다 예측했는데 유독 한국 경제만은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은 낮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이제 고착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너무 많고 또 재정이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체제로 가니까 우리 경제로 봐서는 지금 금리도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한국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자본이 또 다 유출됩니다. 왜냐? 달러를 사서 예금하는 거하고 한화로 예금하는 거하고 달러 사서 예금하는 게 더 높다면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뭐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예금 이자 얼마 차이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은 뭐 연기금 큰 기관 투자자들 뭐 0.1% 가지고 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가셔서 이거 합법적입니다. 나 달러로 외화 정기예금을 들겠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대로 외화 정기예금을 들읍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한 3, 4%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입장이 처지가 못 되는데 미국하고 금리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1.5%는 미국의 금리가 높아요. 자, 그래서 이 고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 부동산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고금리의 부작용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고금리 안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된다는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요. 여러분 고금리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은 계층하고 자산이 적은 계층하고 있다면은 누가 더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것도 ABC잖아요.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몇 년 지나면은 소득 분포가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크게 확대돼요. 우리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저성장이 있으면 이 위에는 성장률이고 이거는 불균등 얼마나 소득 분포가 왜곡됐냐 이거예요. 소득 분포가 조금이라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같이 좋아지려면은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빨간 건 나쁜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더 양극화가 확대되는 건데 여기 고금리까지 가세하면 양극화가 확대됩니다. 더 확대돼요. 그런데 양극화가 확대되면은 경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이슈 하나를 놓고도 야 부자 뭐 우리도 그게 많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국가 채무가 얼마나 확대됐느냐 이 연도별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의 GDP의 50%가 됐습니다. 이게 뭐 지난 정부 때 많이 확대됐어요. 이게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자기네 통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해외에서 쓸 수 있고 기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무역 수지가 확대되는 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확대되느냐. 이 작년 7월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2021년에 없었어요. 우리는 뭐 항상 흑자였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이 장난이 아니에요. 올해 3월 20일까지 통계일 거예요. 아직 3월이 다 안 끝났는데. 작년 전체 적자의 거의 80%가 됐습니다, 지금.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자꾸 줄어듭니다. 일정 수준이 벗어나면은
환율의 압박이 되죠. 환율 상승의 압박이 되죠. 그보다도 일정 수준이 벗어나면은 옛날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당했던 거죠. 얼마 전에 볼리비아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뭐 흑자를 많이 내는 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최소한 균형은 유지해야 되는데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데 반도체 경기 안 좋고요.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저러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금 지나면은 환율의 압박이 되고 최근에 환율을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1280원인데 연도가 잘렸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기간 동안 중간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거는 이제 외환위기 때였고요. 근데 다시 이제 13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3월 현재인데 미국은 이번에 5%까지 올렸어요. 한국은 3.5%, 1.5%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정상적이면은 여러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비싼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금 이자가 똑같다면 달러 예금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 비정상이에요. 금리를 높이는 때는 언제냐? 경기가 과열될 때거든요. 미국은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경기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합니다. 은행 보고 대출금리 낮춰라, 예금금리를 낮춰라. 그래서 사실 이게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올려야 될 형편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미국은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가고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도 이게 이제 작년 2021년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좀 늦게 나오는데 급여 소득자 보면요. 월 150만 원 미만이 4분의 1이고 350만 원 미만까지 따지면은 이게 합하면은 거의 70%예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은 이게 계속 확대되고 우리 고금리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은 양극화가 훨씬 더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구조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성장에 대비해야 됩니다. 더 길게 보면은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출산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출산율이 0.7이에요. 출산율이 1.04가 돼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여성 한 명이 하나는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사고도 나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1.04예요. 그런데 우리는 0.7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앞섰어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연금 문제, 건강 문제. 저도 뭐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도 바뀔 것 같고, 뭐 제가 젊었을 때 경제학자니까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아니 너 모두 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건 아니다. 뭐 여유 있는 사람 내고 타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노인의 회장인데 우리가 국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당연히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곧 25%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높은 생산성, 좋은 기술 이런 걸로
아주 최첨단 부가가치가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AI, 챗 GPT, 이 세계를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학은 지금 15년, 16년째 등록금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 15, 16년째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학은 지금 대학이 아닙니다.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10분의 1이에요. 학생들 교환하러 그 대학 총장들하고 얘기하면은 싫어합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대학 교육을 시키느냐. 뉴욕 시내 1년 주차비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등록금이 무조건 비싸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대학이 산업사회를 이끌어가고 선도적인 연구,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좋은 인재들의 기여가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역량을 대학이 갖추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AI 반도체 육성해서 AI 학과 만들면 돈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좋은 교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급여의 그 후생 수준으로는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대체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거나 탑 클래스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경제 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경제 공부를 좀 하시라. 최소한 제 유튜브라도 보시라. 음악을 많이 들어야 음악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토로트 김호중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경제는 너무 무관심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은 꼭 경제 공부를 시키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져야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습니다. 저는 유니세프 제가 회장 맡으면서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선하고 남을 도우는데 적극적이라는 걸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우리 한국 유니세프의 후원자가요 48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1%예요. 그분들이 많은 돈을 내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돈일 수 있는데 그게 평균 후원액이 월 3만 원 정도 돼요. 그 한 달에 150억이고요. 1년에 1,600억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 6번째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니세프의 유엔의 유니세프 회원국 190여 개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저력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선사업 안 한다, 사회를 위해서 공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어떤 그런 기부 문화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잠재력이 있고 요즘에도 그래도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버틸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반이 있고요.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요즘엔 또 방위산업 잘 나가고요. 우리 제조업 기반이 선진국 중에서 이런 정도로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우리 미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 경제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재직할 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보는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많이 볼 것 같지만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를 제일 많이 본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 신문이잖아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를 봐야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는데 저 JTV 제가 이게 맡고 나서 아침에 늘 뉴스 할 때 지역 신문 3개를 소개하고 그 뒤에 4번째로 매일경제를 무슨 뉴스가 났는가 소개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네,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매일 그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보기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5년 지나 10년 지나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 신념이고요. 제가 우리 IMF 외환위기 났을 때 그 원인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글도 많이 썼어요. 왜냐?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정부가 바른 정책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을수록 바른 정책이 아니라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